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과 선형 회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문제는 이제 선형 회귀식을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 이 선형 회귀식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 이제 이 회귀식, 즉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요 이제 점 xy가 있으면 결국 이 어떤 x 값에 대해서 이 아빠의 키 x 값에 대해서 아들의 키 y 값이 이 점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실제 값이죠, 그죠? 하지만 얘가 설명하고 있는 선형 회귀식이 이거라면 얘가 뭐가 됩니까? 예측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간격, 이게 이제 보통은 예측 값을 우리가 y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실제 값을 y라고 하면 이 y에 대한 요 x에 대한 실제 값은 예측 값은 y 해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 그거 햇을 씌워가지고 모자를 씌웠다고 해서 해시라고 하죠. 모자 햇. 그래가지고 요 거리 y y 햇의 거리가 뭡니까? 이걸 오차라고도 하고 에러, 그 다음에 이걸 잔차라고도 합니다. 레지듀얼. 자, 그러면 이제 오차라고도 하고 잔차라고 뭐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한데 우리는 뭐 크게 구분 없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잔차하고 오차, 즉 요 거리하고 요 거리의 값이라고 y 해시라고 생각했는데, 자,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요게 y고 요게 y 해시면 y 해시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죠, 그죠?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 즉 y 햇을 최소화하는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데, 이 y 햇이 최소화되는 값을 어떻게 찾냐는 거죠. 이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에 가까운데, 그래서 그냥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y 햇의 절대치 씌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거를 제곱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 알파하고 절편 베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 함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코스트 펑션, 이건 뭐냐면 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측정하는 어떤 함수 fx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정의액이 뭡니까? f, 그러니까 변수가 알파 베타죠, 그죠? 이 알파 기울기와 슬로프가 바뀌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근데 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 이 함수가 뭐냐면은 이제 비용 함수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손실 함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비용이니까, 비용이 드니까 그만큼 손해본다 해서 이제 손실 함수라고도 부르고, 혹은 결국에는 이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가장 작게 최소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하는 이게 미니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죠, 그죠? 최적화 문제가 되죠. 최소 값을 찾아라. 최소가 되는 알파 베타를 찾아라.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라. 그래서 그거의 목적이 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비용 함수라고 하든 손실 함수라고 하든 목적 함수라고 하든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 되죠, 그죠?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측정해서 그거를 최소화 시켜주겠다. 거기에는 이제 RSS도 있고 MAE도 있고 MSE도 있고 RMSE도 있는데, 일단 이 회귀식의 비용 함수가 될 수 있는 RSS,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y 햇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형 회귀식을 찾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러닝, 학습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하는 거니까 머신 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머신러닝에 포함시켜 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뭐 논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선형회귀식도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선형회귀식을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학과 함께하는 AI 기초 EBS에서 만든 책인데 이거 굉장히 좋고 PDF 무료 파일도 있어요. 무료 PDF 파일도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면 좋습니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처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이제 여기까지는 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측 함수를 정해야 됩니다. 예측 함수 우리가 정의했죠. 뭡니까?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예측 함수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수없이 많다는 거죠. 결국엔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제 예측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형회귀니까 뭘 합니까?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다라는 선형 그 예측 함수를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함수를 적용해 본다는 거죠. 이 예측 함수에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최소 제곱법도 있고 평균 제곱권 오차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RSS를 먼저 쓸 겁니다. Residual Sum of Square.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비용 함수를 내가 처음에 적용해 보니까 이제 점들이 쭉 있는데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보니까 이 비용이 인계값의 이하인가 뭐 0에 가까운가 그러니까 점들이 전부 다 이 직선에 다 있어요. 그럼 0이 되겠죠.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죠? 0의 제곱, 0의 제곱, 0의 제곱, 0의 제곱, 0. 그러면 이제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0인가? 그러면 학습이 종료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아무렇게나 껐는데 있을 리가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러면 요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더 처음에 이거는 조금 이제 어리버리하게 이 직선을 이렇게 이것도 좀 약간 4개가 있는데 점이 4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제 크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학습 모델을 적용을 해서 요거는 이제 경사각법을 쓰든지 아니면 그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사각법을 일단 우리는 배울 겁니다. 경사각법을 써서 이거를 줄이는 요 간격을 값을 줄이는 거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요 선이 아닙니다. 아니오니까 다시 이제 이게 비용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인계값 이하로 줄어들었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거 인계값 이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000005다 전체 제곱이 그러면 이제 끝내자는 거죠. 스레스홀드 값을 둬서 인계값 스레스홀드 값을 둬서 아니면 계속 반복하자는 거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래서 학습이 종료됐으면 이제 우리가 알파와 베타를 알아요. 그죠? 알파 x 플러스 베타 알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학습 모델을 적용한다는 말은 이 x 내가 알고 있는 이 평가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서 x 값을 가져와서 적용해서 y 값을 리턴해 주면 된다. 요 과정은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다 똑같이 거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예측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코스트 펑션 혹은 로스 펑션 혹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돌려보고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계속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 아주 좋은 값이 있으면 그거를 리턴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최소 제곱 추정법 LSM, 즉 리스트 최소죠, 스퀘어 제곱이죠, 메소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최소 제곱 추정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목표는 이제 선형 회기식의 기울기와 절편 찾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LSM,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잔차, 즉 레지듀얼 혹은 이거를 오차, 에러라고 해도 됩니다. 이 잔차들은 y의 실제값이니까 y이죠, 그죠? 그 다음에 추정값 뭡니까? y hat이죠, 그죠? 이거 사이의 수직거리 y hat의 절대치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추정거리 r이 y hat의 절대치를 씌우면 이 수직체의 거리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지금 절대치를 안 씌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가지고 이게 잔차의 합이 0이 돼버리죠, 그죠? 시그마 r이 0이 돼버리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가 있는데 오차가 0이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절대치를 씌우는 방법이 있고 절대치 씌우지 말고 제곱을 하자는 거, 제곱. 그래서 sum of square, 일단 요 놈들을 이 r을 제곱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 합치면 되겠죠, 그죠? 잔차들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r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r은 y hat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의 합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RSS라고 부르자는 거죠. Residual Sum of Square. 잔차를 제곱해서 합하자. 그래서 잔차 제곱합 RSS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잔차가 양수나 음수 둘 다 가능한데 제곱해서 합을 구하면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다 점 위에 있을 때, 어떤 직선 위에 점 위에만 실제값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나요? 제곱의 합인데 0이 최저값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실제 거리하고 다르면 점점점 커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형 회기 분석의 목표는 뭡니까? 이 RSS를 잔차 제곱합의 값이 최소가 되는, 즉 0이 되면 제일 좋고, 근데 만약에 이 직선에 다른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잔차의 제곱합이 0이 될 수는 없죠. 하나라도 선이 다르면 0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요 y hat 뭡니까? 예측값이죠. 이 예측값을 불러오는 x hat. 그래서 이 y는 a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요 함수를 두고 이 회기식의 알파와 베타를 바꾸면 이 f 알파 베타가 RSS를 최소화시키는 값이 뭐냐, 그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RSS, 즉 Residual Sum of Square, 잔차 제곱합을 가지고 최소 되는 거를 찾는다. 그래서 최소 제곱 메소드, 최소 제곱 추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찾느냐? 경사하강법을 써보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라디언트 디센트라, 그라디언트가 점진적으로, 우리 색깔 그라디에이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색깔이 진하다가 점점 약해지는 거, 그 그라디에이션, 이런 거를 우리가 점진적이라고 하죠, 그죠? 점진적. 그 다음에 디센트, 하강하는 거죠, 그죠? 내려가는 거. 올림수, 어센트, 내림수, 디센트, 하강. 그 점진적으로 내려가 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최소 제곱법도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잔차를 제곱해가지고 합했는 거 시그마 R 제곱을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리스트, 최소화는 제곱 스퀘어를 구하자는 거고, 경사하강은
경사가 있으면 내려가자는 거예요. 내려가자. 올라가지 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 함수를 우리가 RSS로 정했다면 코스트 펑션을 이건 뭐 다른 걸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사강법은 선형회귀식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 퍼셉트론 MLT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할 때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최적화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는 기울기와 절편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니까 반복적인 계산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라디언트하게 하강하자는 거죠. 디센트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 기울기와 절편 슬로프와 인터셉트를 추정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보정하는 방법은 뭘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분과 적분, 편미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할게요. 자, 이 직선이 뭡니까? 이 직선 아니고 곡선이 뭡니까? y는 x제곱 뭐 알파 x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찾아요? 최소값이 되는 이 x와 이 최소가 되는 y 값을 어떻게 찾아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면 이거 어떻게 찾아요? 미분해서 0 되는 지점 찾으면 되죠, 그죠? 이게 미분해서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목표는 미분해서 0 되는 요 직선을 찾는 거예요. 노란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 그림이 잘 되어 있어서 블로그에서 따왔는데 내가 출처를 못 밝혔네. 블로그 주인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공정 이용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을 찾는 건데, 만약에 내가 빨간 점이 있으면 지금 이제 대충 그어봤더니 이쪽이었다면 이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고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직선을 가지고 기울기를 요만큼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기울기도 줄이고 절편은 똑같네. 기울기를 줄이고 싶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 점에서 요렇게 요 방향으로 하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직선을 그었다면 이거는 이제 올라가야 되죠, 그죠? 기울기도 올라가야 되고 절편도 아마 이거는 이제 절편이 똑같은 걸 가지고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를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 우리가 어디 갔죠? 생각해 봅시다. 몇 의미였죠,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코스트 펑션 RSS는 시그마 y 마이너스 y 햇의 제곱인데 y 햇이 뭡니까? 요거죠. 그럼 결국에는 알파 x의 햇 더하기 베타를 했는 거의 제곱. 요게 이제 손실함수예요. 그러면은 이 알파하고 베타의 함수 f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의 제곱 요 함수를 가지고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해 가지고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까지 가려면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 얘를 미분하면 기울기가 이 점에서 미분하면 요런 접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요렇게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죠? 얘는 미분하면 요렇게 되니까 얘를 요렇게 돌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알파 베타 값을 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미분도 알아야 되고 편미분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개념적으로 뭐 하면 된다? 즉 RSS 함수의 코스트 펑션이 있으면 이게 F 알파 베타면 이 기울기와 절편을 정의역으로 하는 이 RSS의 함수를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으로 계속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이제 요 직선이 되는데 요 직선이 뭐가
되느냐? 요 잔차들의 제곱의 합, 시그마 R 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 직선이 된다는 거죠. 아주 복잡하지만 개념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기계학습 개론 수업이나 인공지능 수업에서 공부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항획이 이제 다시 한번 이건 개념이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트레인 데이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평가 데이터, 이게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트레이닝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선형 해기식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이 예측함수 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요 예측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비용함수를 정해야 되는데 이 비용함수를 우리는 지금 RSS 즉 Residual Sum of Square 그러니까 제곱의 잔차의 제곱의 합 잔차 제곱 합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시키는 요 비용함수를 최소화시키는 혹은 인계값 이하로 도달하는 그 지점까지 경사를 하강하면서 요 미분에서 0되는 요 지점의 알파 베타 값을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게 기울기와 질편이라는 거죠. 요게 필요한. 그래서 요게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고 이게 이제 모델링 혹은 러닝 하는 단계고 그 모델링에서 러닝을 통해서 이제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함수를 찾았어요. 그죠? 알파하고 베타를 찾아내면 어떤 평가 데이터의 x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y 값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대입하는 요 과정, 요게 뭡니까? prediction, 예측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과 선형해기의 학습과 예측의 과정이 분리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학습하는데 이제 최소 제곱 추정법이나 경사 하강법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내부적인 것을 구현하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해기는 뭐냐면 polynomial regression이에요. 방금 우리가 이제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좀 전에 우리가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직선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맞죠.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안 맞죠.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도 이거는 뭔가 좀 2% 부족해요. 그죠? 뭔가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나 아니면 하차함수 어떻게 그리지? 까먹었다. 그래서 다항회기는 뭐냐면 꼭 직선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선형적, 즉 직선의 방정식,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두 변수의 관계가 2차 방정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3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베타0는 베타1 x1 그 다음에 베타2 x제곱 해서 베타n xm승까지 n차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선을 그렸다면 이런 모양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거는 2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폴리노미얼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다항식의 최대 차수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3차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절편 인터셉트도 나오지만 1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알파와 베타, 이제 절편과 기울기 슬로프가 한 개였지만, n차항이면 얘가 이제 절편의 인터셉터가 되는 거죠. 절편. 그 다음에 요 코에피션트들이 n개의 코에피션트들이 있다는 n차항이면,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n차 방정식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인트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에듀케이션에 있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가지고 와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요거를 이제 페인트 데이터를 하고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해서, 자, 여기에서 브러쉬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린 직선에 대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리니어 모델을 만드는데, 이 직선은 사실 이 데이터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 폴리노미얼 익스펜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로 확장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딱 피팅을 해줘요. 그죠? 자, 만약에 요렇게 그리면 또 이제 2차 함수로 했는데도 잘 안 맞죠. 약간 직선이 아니라 약간 고부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차가 크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3차 함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클릭이 잘 안 되는데 3차 함수로 하니까 피팅이 잘 됐죠. 그죠? 아까보다 잔차가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럼 잔차 제곱합도 RSS도 당연히 줄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 말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되는 함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잔차가 많이 보이죠? 요거를 조금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늘리면 점점 잔차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죠? 12최고인데, 자, 10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니까 이 데이터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즉 RSS를 오히려 최소화시킬 수 있는 n차 방정식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하면 얘가 10차를 해도 기본적으로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스파이럴한 이런 모양의 데이터는 전혀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들은 이제 커널 함수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스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희한한 함수들을, 그러니까 아예 차원을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n차 방정식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방금 10차까지 해봤는데 10차 방정식보다 더 큰 거면 웬만하면은 50차, 60차까지 가면은 웬만한 복잡한 이런 희한한 이런 주가 그래프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잘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오버피팅을 해놓으면 결국에는 차수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그 주어진 데이터에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잘 맞는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오버 피팅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버 피팅을 해도 문제지만 방금 봤듯이 데이터가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이런 직선으로 설명하자면 이거는 언더 피팅, 과소적 합이 됐다. 오버 피팅은 과적 합이 됐다. 이렇게 과대적 합이 됐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쭉 갈라서 요 구간에서는 요 직선으로 설명하고 요 구간에서는 요 직선으로 설명하고, 혹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된다면 요렇게 잘라서 요 구간은 직선의 방정식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로 설명하고, 요 구간에서는 y는
저거 베타 1 베타 2 x제곱 더하기 베타 1 x 더하기 베타 0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설명하고 구간을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죠? 물론 그것도 구간을 상세하게 나누면 상세하게 나눌수록 뭐가 됩니까? 과적합이 되죠. 오버피팅이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나누고 데이터가 분명히 이런 이런 분명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누고 이걸로 설명해버리면 그거는 언더피팅이라고 할 수 있죠. 과소적합.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 알파 x 플러스 베타 혹은 2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뭐 a b c 이렇게 돼도 x라는 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유니베리에이트였다는 유니베리에이트 단일 변수 선형핵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니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일 경우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 혹은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러니까 차수가 늘어나면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이나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봐도 독립변수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유니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은 변수가 하나일 때만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나 필요한 거지. 현실에서는 다 다중선형핵이라는 거죠. 멀티베리에이트 변수가 여러 개인 선형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이 함수 y는 어떻게 바뀝니까? 1차 방정식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베타 2 x2 해가지고 베타 n xn 즉 어떤 x가 n차 벡터일 때 x1 x2 xn일 때 이 절편 인터셉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n개의 슬로프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던 보스턴 주택 가격을 이번에는 이제 프리딕션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하우징.텍 파일을 열어서 이제 셀렉트 칼럼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돌려서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멀티베리엇이니까 요거를 이제 늘려가면서 요 값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이거 x1, x2 해가지고 5개의 변수가 있으면 인터셉트는 하나겠지만 슬로프는 5개가 나오죠. 그죠? 왜? y는 이 베타 인터셉트 베타 0 플러스 lstat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lstat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요 마이너스 0.528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렌지로 하면 데이터를 이번에는 파일을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열어서 얘를 뭐 연결해야 되죠? 셀렉트 칼럼을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우징 데이터를 열었고 이제 셀렉트 칼럼을 할 때 일단은 이제 다 빼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일 높은 게 상관님 제일 높은 게 lstat이었나요? lstat 하나만 넣을게요. 이게 이제 단일 변수 그러니까 유니베리에이트 선형핵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니베리에이트 선형핵을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인터셉트가 34.55385이고 lstat이라는 변수의 슬로프가 마이너스 0.95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텍스 정보를 추가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가 2개가 되니까 기울기는 바뀌었죠. 그 다음에 lstat의 기울기도 바뀌었죠.
텍스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0.005로 바뀝니다. 당연히 얘의 값들은 바뀔 수밖에 없죠, 그죠? 변수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5개를 추출했었죠, 그죠? 그게 뭐였죠? INTUS 이게 포함됐었나? 기억이 안 나네. RM하고 PT 레이티오는 포함되는 것 같아요. 크라임도 한번 넣어봅시다. 범죄율은 상관이 미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PT 레이티오, 크라임, RM, 텍스, LStat에 대한 각각의 변수에 대한 기울기, 슬로프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보스턴 주택 가격의 예측을 할 때는 여러 개의 멀티베리에이트 선형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선형 회귀식을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직선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직선을 찾으면 얘는 별로 성능이 안 좋죠, 그죠? 근데 이런 직선에 이렇게 찾아내면 얘는 성능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형 회귀식을 찾아냈는데 그 선형 회귀식이 쓸만한지 안 하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이미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이 오브젝트 펑션하고 평가 함수는 똑같아요, 그죠? 너무 앞에 있다. 자, 결국에는 요 오브젝트 펑션이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이 잔차, 레지듀어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잔차가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해 보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먼저 평균 절대 오차, 민, 평균, 절대, absolute error, 오차. 이거는 이제 줄이면 MAE가 되겠죠. MAE는 뭐냐면은 YI에서 YHAT, 이게 YI가 뭡니까? 실제 값이죠, 그죠? 그림상으로 여기 있는. 그 다음에 요거하고의 차이, 요게 YI의 해시죠, 그죠? 이게 YI일 테고. 그러면 요 YI하고 YI햇의 뺏는 값, 이 거리의 절대치를 시그마에서 개수 n개로 나눈 거, 그게 이제 MAE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절대치의 오차, 에러를, absolute 에러를 평균시킨 거, MAE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제곱 오차, 이제 오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거. 그래서 MSE가 되죠, 그죠? Mean Square Error. 그래서 아까 했던 거에서 요 절대치 대신에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MAE를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얘하고 얘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낫죠? 얘는 이 거리가 먼 요놈, 이 거리가 먼 놈을 제곱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의 영향이 더 커지죠. 얘들을 제곱한 것보다 이거 합하면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값이 큰 게 있으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MAE보다는 MSE가 멀리 떨어진 데이터의 영향력을 더 크게 주는 지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제곱해버리니까, 제곱했는 거에다가 또 시그마를 해버리니까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다 합했는 것도 다시 루트 씌워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L을, 오차를 제곱해서 스퀘어해서 평균 내는 거를 제곱했으니까 다시 루트 씌워버리자는 거죠. 그러면은
RMSE, root mean square error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루트 신고죠, 그죠? MSE에다가 루트 신고. RMSE.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지표들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결정 개수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R squared라고 하고 determination의 coefficient. 결정할 수 있는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R 제곱은 1 마이너스 이렇게 뭐 yi 바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거 예측값. 그 다음에 이게 실제값의 제곱인데 1 빼기 이렇게 했는 거를 이거를 계산하면 y hat 빼기 y 바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 이제 뭐 식이 좀 복잡한데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합시다. 이 결정 개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실제 값의 분산분해 예측 값의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값이 요렇게 있으면 이 실제 값이 분산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우리 바 함수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퍼져 있는 정도보다 분산되어 있는 정도보다 얘가 퍼져 있는 이건 직선이니까 분산이 더 적겠죠. 그러니까 이거분에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실제 값의 분산분에 예측 값의 분산을 하면 만약에 이게 똑같으면 아까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실제 값의 분산과 예측 값의 분산이 똑같으면 R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히 달라지면 완전히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죠? 근데 0이 될 수는 없겠죠. 실제 직선이 있으니까. 무한대로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R 스퀘어드 값이 보통 한 0.8 정도 나오면 이 직선의 방정식 회기식은 굉장히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결정 개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determination. 그러니까 내가 이 방정식을 쓸 거냐 말 거냐.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내가 그 직선의 회기식을 찾았는데 이 회기식을 가지고 프리딕션 할 때, 예측을 할 때 쓸 거냐 말 거냐. 쓰면은 잘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추느냐. 그거를 결정할 때, determination 할 때 사용하는 개수, coefficient라고 해서 R squared coefficient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렌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test and score라는 위젯을 가지고 test and score라는 위젯을 가지고 이 리니어 리그레션 했는 거에 모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테스트 앤 스코어를 해보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뭐를 알 수 있어요? MSE를 알 수 있고 MAE도 알 수 있고 RMSE도 알 수 있고 R 스퀘어드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가 지표들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를 보고 이 R 스퀘어드 점수, MAE, MSE, RMSE 점수를 보고 이게 모델링이 잘 됐다, 못 됐다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죠? 선형회계의 막바지. 자,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이제 evaluate 가보시면 이제 test and score라는 게 있습니다. 이 test and score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linear regression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test and score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제 모델이 linear regression인데 뭐 여러 개 적용하면 여러 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linear regression으로 하니까 MSE 값이 mean squared error 값이 27.814가 나오네요, 그죠? 거기에다 루트 씌웠으니까 RMSE 값은 5.274가 나오고 그 다음에 MAE 값은 절대치니까 제곱을 안 했으니까 숫자는 좀 상대적으로 작죠. 3.646이 나오죠. 그 다음에 R 스퀘어드니까 0.671이 나오죠. 그럼 이거 쓸만합니까? 쓸만하지 않습니까? 썩 괜찮긴 한데 0.671 정도면 좀 못한 거죠, 그죠? 자, 원인이 뭡니까?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요 5개의 데이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age를 왕창 넣어봅시다. 일단 다 넣어봅시다.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왕창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선형회기식의 다중 선형회기식의 절편은 한 개고 기울기가 총 13개가 나왔죠. 그죠? 모두 다 넣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 0.723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니까 R 스퀘어드 값이 0.723, MA가 3.376, RMSE가 4.834, MSE가 23.370. 좋았어요. 그죠? 자, 근데 상관지수가 굉장히 낮은 게 하나 있었죠. 뭐 이렇게 체이스 같은 거 이런 걸 배울까요? CH 상관계수가 낮은 거 뭐가 좀 낮을까요? CHSE 얘를 한번 빼볼게요. 얘를 빼니까 0.719 아까 걸 못 봤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죠? 0.723에서 얘를 빼니까 더 낮아졌어요. 그 말고 그러면은 LS 스탯을 한번 빼봅시다. 이 완전히 낮아지겠죠. 아까 이건 LS 스탯은 상관계수 상당히 높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를 빼면은 녹스를 빼볼까? 710 다 낮아지네요. 빼면 뺄수록 낮아지네요. 빼도 높아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되네요. 인더스도 괜찮은 거였는데 B 이런 것 빼고 6, 1, 7에서 6, 1, 5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 주택 가격 예측할 때는 이걸 뭐 어쨌든 다 쓰는 게 좋다 그죠? 다 썼을 때 R 스퀘어드 지수가 제일 높게 나와요. 0.723 정도.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요거를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어느 지표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 테스트 앤 스코어의 요 R 스퀘어드 점수 혹은 MSE, RMSE, MAE 요런 점수를 평가 지표를 가지고 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칼럼도 어떤 칼럼이 가장 좋은 이제 그 선형 회기식을 만드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칼럼들을 지금 다 넣어서 그런데 어떤 건 빼면은 더 좋으면 빼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합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 특성공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성능을 가진 학습 모델을 우리가 그 예측 모델, 학습 모델이 아니고 예측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독립 변수가 이제 여러 개니까 우리가 다중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이 모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동일하게 기여하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정교화도 안 해줬고 규제화도 안 해줬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아주 초보적인 분석 단계 그냥 무식하게 다 때려놓고 해서 그런데 이 독립 변수의 기여도 어떤 독립 변수가 기여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거를 또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AIC 아카이카 인포메이션 C는 뭐 약자더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또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까지는 우리는 안 배울 거고 어쨌든 기여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변수들을 학습 모형에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는 합쳐서 나와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메타 정보를 있었으니까 이 메타 정보를 추출해 가지고 새로운 특징을 피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복잡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명변수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도 느려지고 그래서 설명변수의 숫자를 되도록 줄이면 좋다는 거죠. 아빠의 키, 엄마의 키라고 했을 때 아빠의 키, 엄마의 키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은 한 개의 독립변수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PCA를 통해서 그 차원 축소를 해버려도 되고 근데 이제 차원 축소를 하면 어쨌든 간에 정보 손실이 일어나니까 인포메이션 로스가 일어나니까 그것도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앤스컴의 쿼르텟이라는 이제 데이터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앤스컴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술 통계량은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량 배웠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y =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런 이제 기울기와 절편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특징 지어 줄 수 있는 기술적 통계량 descriptive statistics value들이죠,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숫자는 우리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수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평균 내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게 그래프보다 더 데이터를 잘 설명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중주라고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자, 요 데이터를 특성을 잘 보면 요게 이제 선형 해규식입니다. 각 데이터의 선형 해규식. 요렇게 생긴 놈의 선형 해규식. 요렇게 해서 아웃라이어 하나 있는 놈의 선형 해규식. 얘는 요렇게 배열되어 있고 얘가 아웃라이어가 있는데 얘의 선형 해규식. 이렇게 이 4개의 쿼르텟이 x1, y1, x2, y2, x3, y3, x4, y4가 기술적 통계량은 똑같은데 눈으로 보니까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우리 눈으로 먼저 봤으니까 충격적이지 않은데, 자, 요거를 이제 R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R에서는 또 그 anscom이라는 데이터셋이 디폴트로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anscom에서 str anscom 해서 이제 그 보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 x1, x2, x3, x4, y1, y2, y3, y4라는 8개의 피처가 있는 8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11개의 옵저베이션 값이 있어요. 그죠? 관측 값이 11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서머리를 해서 이제 지표를 확인해 보면 기술적 통계량이죠. 그죠? 자, 평균 한번 보세요. x의 평균 다 9죠. y의 평균도 7.5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평균도 똑같고 우리가 이제 선형회기로 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x1을 가지고 예측하고 이런 이제 선형회기 모델을 가지고 학습했을 때 인터셉트가 22.63이고 지금 이거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데이터를 df를 저걸로 복사를 안 했네요. df를 anscom으로 복사한 다음에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 x1을 가지고 y1을 가격계를 설명하는 이 선형 모델을 만들었는데 기울기가 3이고 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0.5에요. 2분의 1x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얘도 두 번째 거 해가지고 했는데도 y2y에도 0.5고 3이에요. 우리 이미 그림을 봐서 놀랍진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0.5고 3이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PT에서 봤는 그 그림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여기서 AB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면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점들의 분포를 보니까 평균도 똑같고 즉 기술적 통계량이 똑같은데 평균 말고도 뭐 같은 게 많을 거예요. 기술적 통계량이 똑같은데 데이터의 모양은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이 프랜시스 안스콤, 오늘 프랜시스가 많이 등장하네요. 안스콤의 논문에 1973년 논문에 이제 요 그 쿼르텟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술적 통계량과 그래프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회기로 모델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눈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놀랍게도 똑같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선형 해기식이 전혀 다른 4개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좀 복잡한 걸 배웠어요. 그죠? 이 선형 해기식,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선형 해기식을 찾아내는 학습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학습법은 이거를 이 선형 해기식이 잔차의 제곱 RSS 즉 잔차 제곱합을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최소 자승법 LSM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가지고 이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경사를 쭉 타고 내려가 가지고 미분해서 0되는 요 지점을 찾자 이 말이고, 결국은 이제 요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선의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것처럼 평균 절대 오차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걸 이제 평가 함수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블레이션 펑션으로 쓰면 MAE, 그 다음에 MSE, 오차의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RS, 이건 이제 제곱했으니까 RMSE라는 루트 씌워가지고 오차 제곱 평균을 만든 RMSE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R제곱, R 스퀘어드는 이거는 실제 값의 분해, 예측 값의 분산을 가지고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이 R 스퀘어드 값이 이 값들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값만 보고 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R 스퀘어드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충 이제 0.75 뭐 이 정도 이상 되면은 0.8 정도 되면은 이거 굉장히 직선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선형 해기식이다. 혹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 R 스퀘어드 값이 뭐 0.5나 0.3이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건 못 쓰겠네. 이건 이 직선은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선형 해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과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